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2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 어디까지 왔나 세션 좌장을 맡은 SK바이오팜 맹철령입니다. 이번 2022 BIX의 주제인 Summer in BIX처럼 무더운 여름 더위를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잘 이겨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아침에 비도 오고 그래서 어제보다 그렇게 무덥진 않지만요. 비를 뚫고 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은 2024년까지 14억 3,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성장하고 연평균 성장률 40.8%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은 타겟 발굴, 그리고 후보 물질 발굴부터 최적화, 나아가서 임상 개발까지 신약 개발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좋은 신약을 발굴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세션은 AI 신약 개발의 현 주소를 알리고자 하는 세션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22년 상반기 기준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5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든 AI 신약 개발사는 저마다 내가 잘한다 라고 내세우는 기술이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임상 개발을 제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일 겁니다. 오늘 국내 탑 AI 신약 개발사에서 오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각 회사의 기술과 신약 개발 현황을 듣고 질문을 던지며 AI 신약 개발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인 언맷 니즈인지, 각 AI 신약 개발사의 지향 방향은 무엇인지, 각 사의 신약 발굴 과정과 더불어 AI 신약 개발 기업들의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AI and Quantum Physics-Based Drug Discovery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 주실 팜캐드의 우상욱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팜캐드 대표 우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멋진 분들과 함께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바이오플러스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 주제인 AI and Quantum Physics-Based Drug Discovery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은 기본적으로 요새 최근에 AI로 신약을 만드는 동향이 어떤지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팜캐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다음,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20분 안에 하도록 할 테니까 가급적 말이 좀 빠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는 현재 그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 2022년도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되게 따끈따끈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이 논문 저자들이 20개 AI 네이티브, 그러니까 AI를 위해서 만든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제가 여기 포인터가 없어서 좀 어려운데 2018년,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 디스커버리와 프리클리닉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이 이제 100개 이상씩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옆에 살짝 보시면 파란색의
페이즈 1, 페이즈 2도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점점 AI로 디자인한 물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도표를 잠깐 보시면 현재 AI 20개 AI 회사와 빅팜들의 그 나가는 방향, 특히 그 중에서도 타겟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요. 보시면 거의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타겟이 바로 카이네이즈, 맨 위에 서로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카이네이즈 엔자임,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단백질인 GPCR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AI 회사의 타겟과 현재 빅팜이 가는 타겟이 거의 같은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그 세라피틱 에리어를 살짝 보시면 질병 쪽에서도 역시 분야별로도 온콜로지가 거의 탑, 그죠? 캔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CNS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뮤놀로지 쪽으로 해서 특히 이뮤노 온콜로지 분야가 막 뜨면서 저쪽 분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20개 회사가 역시 그 트렌드를 정말 잘 보는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AI가 하는 그 지금 가는 방향이 기존 전통의 그 가려는 방향과 서로 동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결국 저희 특히 이제 이따가 저희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판캐드는 AI를 바탕으로 하지만 결국 구조 베이스를 통해서 약물을 만들거든요. 결국 이렇게 구조 베이스를 통해서 약물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약물의 그 파트너가 되는 타겟 단백질의 그 3차원 구조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3차원 구조는 엑스레이, NMR, 크라이오 이행 구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크리스탈라이즈가 되지 않은 걸 갖고 실질적으로 어떤 약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AI를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알파폴드2가 이 분야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3일 전에 제가 본 기사는 200 밀리언에 대한 종을 떠난 엄청난 단백질의 개수를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점으로 아마 캐스프 14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1등을 한 이후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알파폴드2를 리프하는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물뿐만 아니고 그 타겟이 된 단백질에 대해서도 많은 AI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옆에 잠깐 보시면 또 최근에 슈레딩거도 자체 약물을 통해서 임상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들은 지금 얼마나 AI를 통해서 약물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리얼 월드로 오고 있는지 잠깐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9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한 3.5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대표님, 저와 여기 권 대표님이 같이 지금 판캐드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년 차 되면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기술 위주니까 여기는 스킵을 하고요.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AI와 그 다음에 피직스 베이스를 같이 연결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파뮬레이터라고 해서 첫 번째 갖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스몰 몰레큘 쪽의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설립 초기부터 3년 동안 계속 했던 건데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최근에는 RNA, DDS 쪽으로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프로텍 쪽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플랫폼에 또 기본적인 ADMET 플랫폼을 현재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니까 많은 서버도 필요하고 실제 많은 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3.5년 정도 됐는데 현재 이쪽 분야 같이 일하는 박사님들이 이제 35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자체 데이터베이스는 퀀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자체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요새같이 바이오 투자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저희는 인실리코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일단 클리니컬보다는 디스커버리 단계에 지금 충실히 일을 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2020년 코비드 19이 터지면서 국내 제약회사인 아이진과 함께 mRNA 기반의 코비드 19 시퀀스를 만들었고 현재 이게 임상 EA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플랫폼 중에서 스몰 몰레큘, 즉 저분자 화합물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파뮬레이터인데요. 오늘 이 파뮬레이터에 대한
간단한 기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AI하고 피직스 베이스인데, 이 피직스가 정말 피직스도 있지만 피직스, 케미스트리,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다 통합한 것입니다. 이 파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5개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이 바로 프로틴 3디멘셔널 스트럭처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최근엔 저희가 RNA 구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구조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니까 약물의 그 파트너가 되는 타겟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 파트너 회사에서 타겟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또 타겟을 정합니다. 일단 타겟이 정해지면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엑스레이 구조, NMR, 크라이오 EM 구조가 있는가를 딱 봅니다. 그래서 있으면 뭐 아주 쉽게 스타팅을 하고요. 없다면 예측을 합니다. 알파폴드 구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나의 단백질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파폴드와는 다른 저희 자체적인 단백질 구조 예측 모듈을 만들었고요.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 자체 예측 프로그램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는 이렇게 타겟 3디멘션이 잘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분자 화물을 스크리닝을 합니다. 스크리닝을 하는 건 주로 캠블이나 징크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요. 보통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서버 중에 100대가 이 스크리닝을 위한 서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한 1,200만 개 정도 스크리닝을 할 수 있고요. 이 스크리닝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바인딩 어피니티입니다. 이 스몰 몰레큘, 우리가 스크린한 스몰 몰레큘이 원하는 타겟 단백질과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모든 제약회사에서 다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다킹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다킹은 기본적으로 타겟 단백질의 리빙 컨디션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타겟 단백질이 수용 핵상에서 있는지, 또는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이나믹스가 있는지, 또 리피드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결국 저희들은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프리에너지 계산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바인딩 어피니티를 구합니다. 이 분자 동력학은 분자 레벨에서 스몰 몰레큘과 타겟 단백질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보는 거라면, 바로 세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듈인 퀀텀 캘큘레이션은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스몰 몰레큘의 일렉트론 레벨에서의 상호작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동안 퀀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양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양자까지 와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과연 저희가 스크린한 물질들이 실제 독성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간 독성 또는 심장 독성 등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레드 플래그, 나쁜 게 나오면 그냥 버려버리고 좋은 걸 가지게 됩니다. 보통 ADMET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따가 뭐 약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7억 개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한 40개 정도로 저희가 걸러냅니다. 그리고 40개를 걸러내고 나면 저희 바이오 어세이 팀에서 실질적으로 인비트로 어세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예측한 게 맞는지 책정을 해보고 실제 거기서 한두 컴파운드가 바로 5번째 모듈인 드럭 제너레이션 모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스캐폴드로 해서 저희가 AI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보통 10,000개, 20,000개 제너레이션 하고요. 다시 저희 파뮬레이터 모듈을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AI로 만든 신규 컴파운드, 바인딩 어피니티 좋고 독성이 없을 거로 예측되면서 만들기 쉬운 것들을 만들고, 실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메디시널 케미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실제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타겟부터 약물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방향을 잡습니다. 저희 파뮬레이터의 또 아주 유니크한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약회사나 대학, 연구소랑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약물 효과는 되게 좋은데 타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 프로틴 드럭 인터랙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약물의 예상되는 타깃을 오히려 거꾸로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타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래보다 더 좋은 것을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잠깐 보이시는 포워드 프로세스 A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항혈액 응고제 타겟은 팩터 9을 통해서 했던 거고요. 여기 쭉 보시면 원래 타겟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징크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7억 개에서 했었고요. 여기 그림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우시안 분포 하나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스크리닝을 통해서 나온 바인딩 어피너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저희가 AI로 제너레이션해서 다시 바인딩 어피니티를 보인 게 바로 그 옆에 약간 찌글찌글 나온 그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아쉽게도 그 숫자가 좀 작지만 바인딩 어피니티가 훨씬 좋으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컴파운드를 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AI를 통해서 새로운 컴파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버스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국화학연구원 그다음에 원자력병원과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캔서에 너무 많이 다양하게 붙는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타겟을 찾아줬고요. 그래서 그 타겟을 가지고서 저희가 더 좋은 물질을 실제 AI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훨씬 좋은 AI 컴파운드가 이때 저희가 10,000개를 만들어서 파이널 3개를 합성을 의뢰했고요. 실제 만든 것이 원래보다 훨씬 좋은 IC50를 실제 보고 셀 베이스 그리고 현재 동물 실험까지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아이진과 코비드-19 mRNA 시퀀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런 코비드-19 작업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결국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똑같이 파뮬레이터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든 게 현재 팜10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팜100은 토탈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RNA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RNA 1차원 시퀀스, RNA 1차원 시퀀스가 있으면 2차원 시퀀스는 어떻게 될까? AI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요. 2차원 시퀀스가 되면 3차원은 어떻게 될까? 역시 AI를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RNA 구조 예측이 저희 첫 번째 모듈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보통 RNA를 우리 몸속에 넣게 되면은 RNA라고 하는 효소 때문에 대부분 디그로데이션이 되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회사는 리피드 나노 LNP라고 하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 그 팜백의 두 번째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RNA를 어떻게 하면 잘 인캡슐레이션 시킬까? 세 번째 모듈을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워진 RNA가 들어간 LNP가 실제 리빙 바디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 이스케이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네 가지 모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이 모든 거는 기본적으로 퀀텀 캘큘레이션, 분자 동력화 그리고 코스 그레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멀티 스케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 그 DDS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그 아주 복잡한 리피드 구조들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제약회사에서 이 LNP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바로 아이오나이저블 리피드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특허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가 되겠고요. 저희 역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AI와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퀀텀, 전자 레벨, 그다음 분자 동력화, 그다음 코스 그레인까지 아우르는 멀티 스케일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디테일하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최근에 이제 지금 연구를 오랫동안 했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LNP가 엔도점이라고 하는 그 생체막과 퓨전이 될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이오나이저블 리피드에 더블 본드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굉장히 이게 얼마나 잘 퓨전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시면 코스그레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LNP와 엔도점이 만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좀 지나면 두 개가 퓨전이 일어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퓨전이 들어가면서 두 멤브레인이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것도 보시면 사실 저 CT라고 하는 거랑 N이라고 하는 게 더블 본드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실험적으로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것이 일어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이 되면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팜백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저희가 7월 13일 날 이제 이쪽 분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캐나다, 이태리, 프랑스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와 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으신 분들과 이쪽 DDS에 대한 컨퍼런스 한번 잘 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지금 굉장히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프로텍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그 스몰 몰레큘이라는 것이 타겟 단백질을 이니비션 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니비션이 효과적이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원하는 타겟 단백질을 그냥 없애버리는 건데요. 우리 몸속에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없애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어즘이라고 하거나 또 E3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단백질과 없애려고 하는 자를 잘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까? 바로 이게 프로텍의 기본 마인드인데요. 옆에 그 서클 안을 보시면 프로텍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없애려고 하는 단백질을 붙는 저해제가 바로 워헤드 파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없애려고 하는, 사실 이거 없애야 된다기보다는 유비키티네이션 시키는 E3 라이게이즈인데요. 거기에 잘 붙는 애를 만든 게 리크루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링커로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디자인하는가가 바로 프로텍 그 분야의 바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이제 파뮬레이터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서 스몰 몰레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특히 워헤드 파트에 대한 AI로 새롭게 만드는 거에 굉장히 많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기존의 다른 프로텍과 차이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많은 회사들은 그 없애려는 자와 E3 라이게이즈 요 세 가지만 연구하고 있지만, 저희는 E3 라이게이즈, E2 시스템, 링, 그래서 전체적인 풀 머시너리를,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머시너리를 현재 프랑스 CNR에서 실질적으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단백질이 유비키티네이션이 되고, 그럴 때 우리 그 링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또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 현재 E3 라이게이즈가 현재 600종인데 제가 알고 있는 구조는 CRB, VHL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AI 회사답게 새로운 E3 라이게이즈의 리크루트를 찾는 작업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인데요. 현재 이제 파뮬레이터 팜백을 통해서 코비드 19, 그 다음에 뭐 치료제, 그 다음에 주로 캔서 쪽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3.5년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쪽 분야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커가는 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우상욱 대표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간단히 제가 그 짧은 질문 하나 드리면, 프로탁 설명하시다가 네. 시간이 모자라서 네, 네, 그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융합을 해야만 프로탁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그 알고리즘이나 기술들이 네. 프로탁 개발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프로텍은 결국 세 가지 파트, 워헤드 파트, 링커 파트, 이제 리크루트 파트인데요. 결국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 그리고 아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각각에 대한 건 AI를 통해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주로 그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 스캐폴드를 찾는 데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링커 디자인 같은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했을 때 플렉서빌리티 방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통해서 실제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POI 없애려는 자와 E3 라이게이즈 이것만으로는 결국 좋은 프로텍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파뮬레이터의 그 기본 개념이 AI 플러스 바로 피직스 베이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프로텍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주신 우상욱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Discover First in Class Drug Candidate Using Workflow AI라는 주제로 스탠다임의 윤소정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탠다임의 윤소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께 기술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 양해 말씀 구할 게 있는데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정말 오랜만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의자에 좀 제가 앉아서 해도 될까요? 예, 좀. 예, 양해 죄송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스탠다임드에서 가볍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컴퍼니들이 어떻게 연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 그 중에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임은 2015년도에 만든 회사이고요. 현재까지 작년 그 마지막 시리즈 C까지를 무사히 잘 마쳤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거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오는 거에 많은 공을 들였고요. 그러한 연구진들을 바탕으로 지금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보이시는 이제 도표를 보시면 스탠다임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AI 플랫폼으로 드럭 디스커버리를 하는 회사임에도 AI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 분들만 모신 것이 아니라 바이오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 분들도 같이 모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탠다임은 우선 이제 플랫폼 회사이긴 하나 그 에셋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물질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AI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물질을 만드는 것, 그 물질 자체가 에셋인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물질을 가장 잘 만들고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떤 논문상이나 어떤 그 기술을 뽐내기 위한 수준의 물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제약사와 바이오텍에서 기꺼이 큰 돈을 내어주셔서도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물건을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이제 인적 구성을 이렇게 구성해서 열심히 연구를 매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작년부터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영국과 미국의 지사를 두고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AI 회사라는 키워드는 아마 그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더 익숙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 2018년도부터는 신약 개발, 디스커버리부터 전반적으로 디벨롭까지도 많은 회사들이 이제 탄생을 했고 열심히들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는 딥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기관에서 발표한 도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탑 40위에 해당하는 이제 AI 기업들이 어디에 어떻게 매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에서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AI의 기술을 한 스텝
드럭 디스커버리나 디벨롭먼트의 어떤 한 스텝에 굉장히 포커스를 해서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X축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정 단계까지를 엔드 투 엔드, A부터 Z까지를 섭렵해서 하나의 에셋이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Y축은 그렇게 생산되는 어떤 아웃풋의 레벨이 포커스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 제약산업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Y축의 아래쪽 0의 원점 부분으로 간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얼리 디스커버리 상태의 어떤 상태를 아웃풋으로 내놓고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가 있는 임상 단계까지 진입한 어떤 아웃풋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거는 AI 드럭 회사들이 퍼스트 인 클래스에 있는 약물을 디스커버리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정한 기술에 이제 포커스를 한다기보다는 엔드 투 엔드라는 관점에서 디스커버리에서 그런 에셋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 맞춰서 스탠다임에서 이제 하고 있는 주요 액티비티, 주요 컨셉은 바로 워크플로우 AI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스탠다임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기술 영역은 디스커버리 중에서도 굉장히 앞에 있는 단계입니다. 즉 현재까지의 데이터와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스탠다임 판단하기에 AI가 가장 최상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지점은 물론 언젠가는 디벨롭 그 이상까지도 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이제 얼리의 디스커버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 그 지점에서의 가장 최상의 아웃풋을 어떻게 빠르게 낼 수 있을까? 높은 수준의 물질들을 어떻게 빠르게 낼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어떤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실제적 한 기술만 갖고 있다고 그런 에셋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 조합,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시퀀스 그런 부분들이 표준화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직이라고 하는 저희 자체적으로 워크플로우 AI를 만들었고, 그거의 키 이제 흐름을 보시면 디스커버리의 핵심은 처음에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겠죠. 어떤 질병에 있어서 어떤 타겟이 중요하냐가 가장 첫 번째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에서 첫 시발점도 타겟을 발굴하는 AI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크가 되겠고요. 거기서 나온 타겟이 베스트로 들어가서 물질이 디자인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웹 실험이 들어갑니다. 합성이 되고 합성연구소에서 합성이 되고 그렇게 나온 것들이 다양한 TPP를 만족하는 실험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이제 물질이 나오고, 물론 이 물질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물질입니다. 저희의 목표 지점 현재까지는 얼리 디스커버리의 물질,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꿈꿔볼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씨앗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씨앗들을 만드는 데 중요하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한 씨앗들이 상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는 물질의 어떤 자체의 성능보다도 그 앞 단계 타겟, 어떤 질병을 타겟을 하고 있는 물질이냐가 아예 게임의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타겟 발굴 부분, 남들은 아직 모르는 타겟 발굴 부분을 잘 AI가 지적을 해준다면 출발점부터가 선상이 다른 데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를 쭉쭉쭉 진행을 하는데, 저희의 목표는 굉장히 패러럴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패러럴한 프로젝트들을 공격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타겟과 물질의 페어를 선점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그것이 초기의 물질이라고 하지만 타겟, 아무도 몰랐던 타겟 플러스 그거에 대해서 모듈레이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초기 물질을 선점하고 있고, 그것을 디파지처럼 에셋 리스트를 갖고 있고, 그걸 발판으로 뭔가를 이제 다음 단계의 다음 단계 공동 연구 혹은 라이센스 아웃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사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엔드 투 엔드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하는 이유는 AI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I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떠한 개별적인 실험이나 프로젝트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분명히
예기치 못한 성과를 내고서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 부러진 그 실패가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하는 데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단순히 실패가 아니겠죠. 하지만 일반론적인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그런 실패는 그냥 실패인 거고 그 다음 프로젝트는 또 다시 이니시에이션이 돼야 되는 그런 현실적 간극이 있습니다. 헌데 AI는 아시다시피 실패했던 그 자료도 다음 단계의 트레이닝, 즉 학습의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똑똑하게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실패의 경험 혹은 성공의 경험을 빨리빨리 획득하고 그거 자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첫 번째 시도는 비록 꽝이었을지언정 그 두 번째 시도에서는 50%, 그 다음 시도에서는 70%,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는 익스포션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폭발적인 패러라이즈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아까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질 디자인 부분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른 여러 이제 AI 컴퍼니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성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거기는 이미 레드오션이고 거기는 저희는 이미 일정 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앞서 그 물질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모르는 타겟부터를 우리가 알아가는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몇몇 개의 기업들이 타겟을 발굴하는 AI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탠다임의 S크라운 플랫폼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컨셉은 인공지능으로 타겟을 발굴한다. 거기까지면 큰 매력이 없으시겠죠.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공지능으로 타겟을 발굴하는데 그 타겟이 왜 도출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게 해야지만이 이것이 정말로 그 다음 단계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AI와 왜라는 설명 그 사이가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모순적일 수도 있는 그 방법을 저희가 가능한 그 징검다리를 많이 놔서 메꿔냄으로써 블랙박스에서의 어떤 AI의 아웃풋이 아니라 화이트박스로서 이게 왜 어떠한 가정으로 이렇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개발된 게 에스크입니다. 그런 관점은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모듈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관점에서, 즉 AI라는 게 핵심은 어떤 학습 재료를 학습했냐에 따라 무엇을 내뱉을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고 봤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터러처, 즉 지식 레벨의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서 타겟을 예측하는 모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 레벨이 아닌 그거와 상호 보완적으로 로우 레벨의 데이터, 오믹스 데이터, 숫자 덩어리를 학습함으로써 사람이 해석하기 이전에 어떤 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두 가지 부분을 가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들을 단순히 사용해서 어떤 모듈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웃풋을 도출했다 하는 거는 흔히 AI 쪽에서 많이들 시도하고 있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점의 해석,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피처적인 부분 혹은 메소돌로지 부분에서 유니크한 부분은 바로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 위에 보이는 것처럼 지식도 지식의 체계를 어떤 그래프화해서 설명력을 높이고, 오믹스라는 데이터도 프로틴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혹은 대사 네트워크라는 메타볼릭 네트워크 혹은 지노임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석 가능한 부분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지식 레벨을 가지고서 타겟을 도출하는 모듈을 보면은,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연구자분들이 타겟을 발굴하실 때 논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추론을 해가면서 타겟을 발굴합니다. 그러한 작업들을 미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그래프화하고 한다라는 것은 바이올로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노드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성을 인터랙션을 엣지로 잡은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수학적 공간에서 실제 노드라는 피처와 패스웨이라는 피처로 다시 학습의 기본 정보를 발췌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현기증이 있어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서
노드라는 피처와 패스웨이라는 피처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패스웨이라는 피처 때문에 바로 설명령을 가지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빨간색이 우리가 던지는 어떤 질병이라는 것인 거고, 그 질병이라는 건 던졌을 때 새로운 타깃이 파란색이 아웃풋이라고 봤었을 때 현재의 정보 체계에서는 점선이 없습니다. 즉 둘 사이에 다이렉트한 엣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실은 저 사이에 저렇게 히든 엣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히든 엣지라는 게 단순히 이게 스코어가 높으니까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패스웨이들이 있는데 그 패스웨이들 중에 어떤 게 컨트리뷰션, 이거에 가장 설명을 잘해서 이러한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패스웨이 레벨에서의 컨트리뷰션을 보여줌으로써 해석 가능한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이 플랫폼은 저희가 데모 버전으로 iClueandAsk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레벨의 그래프 DB를 이제 잘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봉착했던 게, 정보를 그러면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논문의 앱스트랙트로부터 실제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새롭게 빨리빨리 수급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NLP 기술을 바탕으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타겟과 질병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의 관계성을 매핑함으로써 데이터를 계속 아까 앞서 보였던 패스파인더라는 거대한 그래프에 계속 주입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모듈이 필요했고요. 이 모듈의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어떤 텍스트 안에서 타겟과 디지즈가 빈도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뭔가 웨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래프처럼 보였을 때 질병과 그다음에 질병과 타겟 사이의 어떤 관계어까지도 같이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그게 무의미한 관계어로 인해서 연결되는 그런 정보들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하게 되고 실제 바이올로지컬한 미닝이 있는 관계들만 뽑는 모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들이 지식 체계를 이용한 어떤 타겟 디벨롭먼트, 흔히 어떻게 보면은 연구원분들이 논문을 읽고 거기서 추론을 하는 과정을 미믹했던 모듈이라고 보면은, 두 번째는 데이터가 지식화됐다는 건 이미 사람이 어느 정도 곱씹어서 새롭게 해석을 한 가미된 어떤 데이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럼 그 해석이 들어가기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타겟을 도출할 수 있는가 고민이 되었고, 그런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믹스 데이터를 사용한 모듈이 개발됐습니다. 오믹스 데이터만 가지고서 모듈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해석 가능한 부분이 빠지겠죠.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진 게 PPI, 프로틴 네트워크라는 그래프적인 요소, 그다음에 뒤에 보여드릴 메타볼릭 패스웨이라는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실제 해석력이 높아졌습니다. PPI 부분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PPI 네트워크는 제너럴한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너럴한 네트워크는 내가 하고자 하는 특정 질병의 컨텍스트를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건 특정 컨텍스트 안에서의 중요한 타겟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너럴한 PPI 위에 저희가 특정 질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중요한 키플레이어라고 알려진 단백질들을 우선 마킹을 하게 되고요. 그 마킹한 것들 위에 아까 오믹스 데이터들을 한번 입힘으로써 엣지들의 웨이트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웨이트는 이미 아시다시피 오믹스 데이터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데이터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노이즈에 의해서 실제적인 정보를 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법으로서 이제 랜덤워크 인포메이션 디퓨전 방법들을 사용해서 실제 그런 컨텍스트를 반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진의 익스프레션 레벨에 대한 그 값들이 컨버즈해서 실제 노이즈는 없어지고 실제적인 정보만 남는 상태의 네트워크,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들여다보면은 제너럴한 PPI 네트워크였지만 이 컨텍스트가 입혀짐으로써 특정 서브 모듈들만 더 부각적으로 보인다거나 특정 엣지들만 혹은 특정 노드들이 더 부각되는 부분을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이런 타겟들이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어떤 바이올로지컬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게 중요할 수 있겠구나를 해석 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오믹스 데이터 중에서도 메타볼릭 데이터, 대사성 쪽을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GSM이라는 것은 지노믹 스케일에서의 어떤 메타볼릭 네트워크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제너럴한 휴먼에서 이제 컨스트럭션 된 모델은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어떤 것들인 거고,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트랜스크립톰에서 이제 각 질병별로 질병과 노말을 페어된 그런 오믹스 데이터를 입힘으로써 실제적으로 질병 스페시픽한 모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GSM 모델은 실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났다면 뭐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겠죠. 그런 전통적인 시뮬레이션을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특정 대사 경로가 뭐 특정 질병에서는 어브노멀하게 너무 플럭스가 많이 흘러간다거나 너무 적게 흘러가는 것들을 봄으로써 아,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건 이미 많이들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저희가 이제 입힌 것은 지노믹 데이터를 같이 기계학습적인 요소로 들어감으로써 스닙이라고 하는 지노믹 정보와 그다음에 메타볼릭 패스웨이의 플럭스라고 하는 어떤 그 플럭스 개념의 그 네트워크 정보와 그다음 피노타입을 연결한 이 페어가 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추후에는 지노믹 데이터에 어떤 스닙 정보를 넣었을 때 아,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질병에서는 플럭스가 노말 대비 충분히 줄어들어서 아, 얘는 어떻게 보면 로스 오브 펑션을 보일 수 있는 타겟이구나 등등의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제너럴리스트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지식 레벨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함으로써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타겟 모듈, 그 다음에 오믹스 데이터와 같은 스페시픽한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 그런 스페시픽한 그 컨텍스트를 반영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너럴한 지도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스페시픽한 지점에서의 타겟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에스크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딱 됐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해당 그 플랫폼을 통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 검증하는 과정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는 지금 공개를 드릴 수는 없으지만 글로벌의 N 빅팜이랑 같이 그 파일럿 프로젝트, 해당 프로젝트의 플랫폼을 본인들 내부적으로 인티그레이션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렇게 도출된 타겟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베스트란 플랫폼을 통해서 물질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타겟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지러운 거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코비드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그 모든 사람이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윤소정 대표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에스크 위주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론적으로는 모든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의 한계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먼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에스크를 통해서 타겟을 발굴하고 있는 뭐 인디케이션 또는 테라피틱 에리어가 어디일까요? 예, 저희는 현재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학습 재료의 분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가장 다양한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캔서 쪽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캔서 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글로벌 엔사 쪽에서 관심 있어하는 뭐 파이브로 디지즈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한 2가지 정도의 질병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플랫폼 자체는 인디케이션에 국한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 이제 질병들의 파트너들을 더 많이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인하우스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더 큐레이션함으로써, 그러니까 더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그런 인디케이션의 부분들을 이제 확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캔서와 파이브로틱 디지즈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 주신 윤소정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는 AI 신약 개발에 대한 디오젠의 접근 반복 및 시사점에 대해서 디오젠의 박성수 부사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어젠에서 그 부사장과 CTO를 맡고 있는 그 박성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좋은 자리 먼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디어젠이라는 회사는 이제 뭐 앞에 두 분 대표님이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하게 AI를 사용해서 얼리 스테이지에 드럭 디스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코파운더들이 뭐 바이오 백그라운드도 많이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코파운더들이 이제 IT 출신의 이제 AI 엔지니어들이 차린 회사라 좀 저희만의 어떤 다른 그런 유니크한 어프로치를 가지고 AI로 드럭 디스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회사 소개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AI를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 배웠던 거 위주로 잠깐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잠깐 설명드리면 올해 초에 17억 200억 정도 시리즈 B 펀딩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는 60명 정도의 그 풀타임 인플로이를 보유하고 있고, 세 개의 그 플랫폼 AI를 인테그레이트 시킨 타겟 디스커버리, 히트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최적화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그 실제로 합성 랩을 구축을 했습니다. 동탄에 한 800평 규모의 합성과 양립 평가를 할 수 있는 웹랩을 구축을 했고요. 현재는 20개의 타겟에 대해서 한 10개사 정도의 파트너십과 맺고 20개 타겟에 대해서 코 디벨롭을 하고 있고요. 4개의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인하우스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AI가 왜 그 드럭 디스커버리 필드에 자꾸 언급이 되는지, 그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타임 코스트 커브가 전통적으로는 신약 개발에서 너무 인베스트먼트 대비 리베뉴 그 시점이 너무 느리거나 또 많이 들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AI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이런 어프로치 목적을 가지고 저런 기존의 타임 코스트 커브를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까, 인베스트먼트를 적게 하고 레베뉴를 얻는 시점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 드럭 디스커버리 쪽에 그 마켓 상황은 뭐 아까 자장님이 잠깐 말씀 주셨지만 현재 뭐 작년 기준으로 1조 정도 되고, 이게 뭐 30% 정도 계속 성장해서 2030년도에는 10조 정도의 시장을 측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이런 그 시장을 보고 2016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2016년에 설립을 했고 2020년 전까지는 기술 개발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공동 연구 파트너를 많이 늘리면서 투자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작년에는 그 디어젠 USA도 설립을 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스탠다인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도 비슷하게 60명이 넘는 사람 중에 한 반 정도는 AI 인력들이고, 반 정도는 실제로 합성을 하고 실험을 하고 하는 인력들, 그리고 바이오 쪽에 이렇게 타겟 디스커버리를 하고 이런 인력들이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AI 드럭 디스커버리를 한다고 해서 AI 인력만 있거나 또는 뭐 제약적 인력만 있으면 이게 균형이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런 양 사이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표도 아까 스탠다인 대표님 보여주신 장표랑 비슷한데, 저희도 이제 DPI라는 리포트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이 표는 모든 회사를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저희가 좀 레퍼런스 삼고 싶어하는 회사들을 좀 하이라이트했고요. 그래서 저희 디어젠도 이제 타겟 디스커버리부터 물질 생성까지 엔드투엔드 플랫폼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웹랩을 구축해서 앞으로 Y축을 올려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엑센시아나 리커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라이랩과 웹랩을 잘 융합해서 현재 잘 상장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내에서도 이런 디어젠뿐만 아니라 빠른
웹랩과 드라이랩이 잘 융합이 돼서 성과들이 나오는 회사들이 빨리 상장하는 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오젠이 어떻게 그 AI 드럭 디스커버리에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시퀀스 베이스드 드럭 디스커버리라는 그 영역을 뭐 개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상당 부분 리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통적으로는 판케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그 스트럭처 베이스드 드럭 디스커버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알려진 레퍼런스 물질을 가지고 라이간드 베이스드 드럭 디스커버리를 하는데, 그런 그 스트럭처가 없거나 알려진 레퍼런스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드럭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시퀀스 베이스드 드럭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단백질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드럭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3D 스트럭처가 알려진 단백질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나머지 89%는 그 프로테인 스트럭처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는 뭐 3D 구조를 규명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아니면 뭐 니즈가 없거나 아니면 하기에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3D 스트럭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3D 스트럭처는 드럭 디스커버리의 시작일 뿐이지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정보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테인은 수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3D 스트럭처 없이도 드럭과 타겟의 인터랙션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MTDTI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퍼블리시를 했는데, 이게 그 AI 필드에서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서에서는 많이 쓰이는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드럭 디스커버리 필드에 적용을 해서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에. 잠깐 보시면 이게 몰레큘 3D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 몰레큘 3D 그림을 시퀀스로 변환하면, 그러니까 스마이스라는 포맷으로 시퀀스로 변환하면 밑에처럼 이렇게 뭐 원소 기호가 나열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기존의 AI 그 모델을 가지고 저런 시퀀스의 패턴을 뽑기가 쉽지 않았던 게, 기존 AI에서 잘 알려진 그 CNN이라는 기술이니까 컨볼루션 뉴럴 넷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저 시퀀스를 학습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퀀스는 가까이 있는데 저 플로우랑 그 클로린 그 두 F와 CL이 시퀀스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구조에서는 가깝게 있고, 시퀀스에서는 가깝게 있는데 구조에서는 멀리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 시퀀스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 글로벌 컨텍스트를 보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셀프 어텐션이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극복을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시퀀스 베이스 어프로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케이스 스터디가 있느냐 말씀드리면, 가장 그 저희 디오젠을 뭐 글로벌리 알렸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2020년 잘 아시겠지만 1월에 이제 우시에서 코비드 19이 많이 감염자가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러면 코비드 19이 이제 구조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2020년 2월에 코비드 19 3D 스트럭처가 이제 규명이 됐는데 1월에는 3D 스트럭처가 없었고, 그러면 빨리 이제 치료제를 치료제를 빨리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코비드 19에 대한 그 프로테인 시퀀스만 가지고 이 코비드 19 시퀀스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약물을 FDA 승인받은 그 약물 중에서 저희가 스크린을 했습니다. 인슬리코를 스크린을 해서 그 리스트를 이제 퍼블리시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렌드시비어라는 그 물질이 탑 5 안에 들었었고, 탑 1은 아니었습니다. 탑 1은 뭐 아타자르나 비어였나 그거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효과가 있었다고 향후에 시험적인 검증이 진행됐었고요. 그래서 저 논문은 저희가 이틀 만에 썼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인실리코 프리딕션을 하고 하루는 라이팅 작업을 해서 이게 미국과 한국에서 이제 자체 작업을 해서 퍼블리싱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현재 사이테이션이 600회 정도 되고, 아마 저희가 제출한 저널에서 탑 사이테이션 논문으로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풋으로 스몰 몰레큘의 시퀀스와 프로테인의
3D 스트럭처가 없는 아미노 액시드 시퀀스를 인풋으로 넣고 딥러닝 모델을 돌리게 되고요. 다이렉트로 아웃풋으로 그 프로테인과 스몰 몰레큘이 얼만큼 붙는지 어프니티 스코어와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뭐 이니비션을 하는지 액티베이션을 하는지 등의 강도를 다이렉트리 그 스코어로 알려주는 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가능하게 한 뭐 AI 그 요소 기술들은 몰레큘 쪽에 트랜스포머 적용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테인에도 트랜스포머를 적용하고 그러면 드럭 타겟을 그 학습할 때 어떤 타겟 드럭 페어를 학습해야 되는지 액티브 러닝으로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값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 이 결과값은 항상 옳은 결과값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도를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비덴셜 룰렛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드럭과 타겟의 인터액션이 이제 세계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인터액션 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해서 드럭 타겟의 인터액션 위치까지 알려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어 트랜스라는 모델, 그 플랫폼은 타겟 디스커버리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인풋으로는 지놈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지놈 데이터에 어떤 마커들이 유의미한 바이오 마커가 되는지 또는 타겟이 되는지를 지놈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WX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타겟 디스커버리와 바이오마커 디스커버리, MOA 어널리시스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 이제 DODT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시퀀스 베이스드로 드럭과 타겟의 인터랙션을 체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테인의 그 시퀀스 데이터와 그다음에 약물의 그 시퀀스 데이터만 인풋을 넣게 되면 그 상호 작용의 세계를 알려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히트 디스커버리와 드럭의 프포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중에 이제 그 드럭을 디자인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몰 EQ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게 이렇게 몰 이퀄라이저라는 그 용어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붙인 이유는 드럭이라는 것이 어떤 지금 제가 DTI 얘기를 했지만 타겟 사이 바인딩 한다고 해서 드럭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드럭이 되기 위한 프로퍼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독성과 뭐 흡수 대사 등등의 그 프로퍼티를 동시에 최적화시키면서 좋은 약이 되는 그 몰레큘을 제너레이션할 수 있는 모리큘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어 트랜스와 DTI 그리고 몰 EQ 플랫폼에 대해서 다양한 특허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웹랩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랩을 구축한 이유는 아까 뭐 스탠다드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성공 확률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타겟 디스커버리와 히트 디스커버리 그리고 리드 옵티미제이션 플랫폼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합성까지 아이디어 센터라는 그 웹랩에서 실제로 합성을 하게 되고 합성된 결과물들이 다시 저희 플랫폼에 그 선순환 구조로 피드인돼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뭐 저 인하우스도 이렇게 데이터가 제너레이션 되지만 지금 콜라보하고 있는 타겟이 20개가 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저희 플랫폼에 인하우스 데이터로 피드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저희 플랫폼 말씀은 거의 다 드렸고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 2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 하나는 그 치매 관련해서 프로테인이 그 노블한 프로테인이었고요. 그래서 스트럭처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 노블한 그 타겟 프로테인에 대해서 저희가 디어 DTI를 사용해서 hit을 찾았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저희가 그 hit discovery 이니셜 프리딕션을 해서 후보군을 드렸고, 한 10개, 8개에서 10개 정도 컴파운드를 실험을 했고, 2개 정도가 그 hit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구조는 공개할 수 없지만 그 실제로 측정한 그 나노몰 대비해서 예측된 40 나노몰 잘 보이진 않지만 46 나노몰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60 나노몰 정도의 그 실측치가 나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피노티픽하게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는 피코몰 단위에서 보였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저희 프로탁
했던 케이스인데요. 저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스몰 몰레큘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스몰 몰레큘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달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프로탁을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로 해봤고 그 프로탁으로 바인더를 예측한 다음에 기존에 알려져 있던 E3 라이가지 바인더랑 링커를 사용해서 실제로 그 타겟 그 프로테인이 데그레이션 되는지 실험을 해서 실제로 데그레이션이 잘 됨을 그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했던 그 몇 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를 이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슨런들하고 좀 적었는데, 그래서 뭐 이 자리도 그렇지만 이제 AI 드럭 디스커버리를 하겠다고 한 그 기간이 사실은 4년 5년 전부터 계속 그 많이 붐이 있었고, 근데 실제로 그 왼쪽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생겨난 스타트업의 개수가 AI 드리븐 드럭 디스커버리 스타트업이 한 2019년 정도 18년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서 2020년, 21년에는 상당히 그 설립되는 수가 적습니다. 그 뭐 레드 오션이기도 하겠지만 신생 그 기업들이 상당히 그 설립되는 게 적어지는 상황이고 펀딩 자체도 뭐 되게 적은 그 수의 지금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너무 경제 상황이 안 좋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AI 드럭 디스커버리 이 필드가 이제는 뭔가 확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결과물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AI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어떤 방향으로 이거 어프로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제너럴 모델과 네로우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제너럴 AI와 네로우 AI라는 용어랑은 좀 상관이 없는 용어고, 그래서 제너럴한 디지즈와 제너럴한 타겟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면 모델 대비 뭐 스페시픽한 디지즈와 스페시픽한 타겟에 그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차이가 나는지를 저희가 실제로 확인한 그 장표고요. 그래서 어큐레시는 한 30% 정도 네로우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제너럴 모델보다 어큐레시가 30% 정도 향상됐고 그런 에러 값은 한 40% 정도 하향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관점이 또 있을 텐데요.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좋은 퀄리티냐, 데이터의 퀀티티냐, 뭐 이런 또 관점이 있을 텐데, 저희는 또 몇 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데이터 퀀티티 양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을 무조건 늘리고, 그다음에 뭐 모디피케이션이나 리파이먼트 없이 데이터 양을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어그먼테이션하고 그런 방향을 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샘플을 오히려 줄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그 이제 도메인 날리지 사용해서 생성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그 어그멘테이션 없이 사용을 했더니 어큐러시는 한 20% 정도, 그리고 로스는 30% 정도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버시티한 약을 만드느냐, 아니면 리얼리티한 약을 만드느냐, 그 이제 드럭 디자인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드럭 디자인할 때 다양한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약 같은 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지, 이게 또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무조건 다이버스 퍼스트로 약을 디자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합성 가능한 약,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드럭 라이크한 약을 디자인하는 데 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달리티에 따라서 또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 어떤 모달리티에서는 다이버시티가 중요할 수도 있고 리얼리티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리얼 드럭 라이크한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박성수 부사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연자분의 발표 전부 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문가분 세 분께 어떻게 보면 동시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이제 신빙성이 높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인풋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고 방금 박성수 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전 개발 사례 거기서 나온 물질들의 구조나 그 물질들의 어떤 효력, 안정성 그리고 심지어 임상 결과까지도 인풋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리터레처 기반으로 그러니까 발표된 연구 논문들에서 나오는 결과들 그리고 오믹스 데이터베이스들을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탑나치 논문에서 이제 발표되는 결과들의 절반 미만이 재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바꾸어 말하면은 절반 이상은 거짓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오믹스 결과들도 저희가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대부분의 오믹스 결과에서 어떤 실험적인 조건이 개발하고자 하는 질병의 모델이나 혹은 세포주 혹은 종과 잘 맞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개발 사례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자 하면 대부분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공개된 데이터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개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선도물질 혹은 후보물질들에 대한 개발 사례이지 그 선도물질 혹은 후보물질이 도출되기까지 이제 뒤에 밀렸던 적게는 수백 가지 혹은 많게는 수천 가지 이상의 물질들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 분께서는 어떻게 타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저는 질문을 이해를 했는데 오믹스 데이터의 어떤 퀄리티 문제, 그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생성되는 데이터 대비 저희가 쓸 수 있는 데이터 적다.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저희는 오믹스 데이터의 퀄리티 자체는 사실 AI가 그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퀄리티 높이는 작업들은 또 다른 또 인력들이 당연히 들어가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난 그 하나의 약물을 계기 위해서 실패난 약물들이 많은데 그거를 피드인 시키기 위해서는 그 제약사 쪽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사실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풀고 있는데 그게 제너럴하게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풀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세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하우스 랩을 구축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 쓰는 거, 콜라보레이션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 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플랫폼을 제약사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사의 데이터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 플랫폼을 제약사에 넣어서 그 제약사에서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네 데이터를 쓰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오늘 타겟 발굴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오믹스나 이제 그런 논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신 핵심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가비지일 때 그 가비지를 가지고 학습한 인공지능이 과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맥락도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해 짚어주신 부분이 첫 번째 논문에 생물학적 논문이 재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은 이 데이터가 진실성이 있냐 그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오믹스도 노이즈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과연 의미 있냐 이 두 가지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질문을 제가 인공지능적인 부분을 디펜스하기 위한 대답이 아니라 이걸 잠깐 좀 바깥에 나와서 다시 돌이켜 보면 과연 그 논문의 데이터와 오믹스라는 데이터 질 자체가 원천적으로 갖는 문제가 인공지능만이 마주한 그런 질문인가 문제인가라고 봤었을 때 사실
그러한 어떤 논문에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의도된 오류든 의도되지 않은 오류든 뭔가가 그런 부분들이 쌓여 있고 오믹스에서도 노이즈가 있다라는 걸 바탕으로 개개의 연구자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추론해 가면서 이제 타겟들을 발굴해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정말 쓰레기만 먹으면 쓰레기만 내뱉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그런 퓨어리티나 아까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껏 인류가 재생산하는 이런 지식이라는 거와 데이터가 다 가비지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물론 그 안에 가비지가 있음에도 그러면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가 그 두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잘 사용한다는 관점이 연구원 분들이 여태껏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읽으시고 또 추론을 하고 여러 가지 집단 지성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다 해왔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라고 보면 같은 재료지만 인공지능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아웃풋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혼돈된 데이터 안에서도 정수를 잘 찾아가는 게 사람과는 다르게 뭔가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관점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부분은 퀄리티 부분 당연히 계속 임프루브가 되었고 저희도 그래서 말씀하신 건 처음에는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든 넣는 거에 초점이었다고 하면 저희도 계속 큐레이션하는 쪽에 더 많은 초점을 갖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정반합의 과정으로 추론을 도출하는 거에 대비 그 머신은 다양한 변수들을 봅니다. 그 안에서의 정반합을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하나 바이어스 디펜던트하게 정반합을 맞춰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이즈도 사람이 해석하는 것보다 많이 캔슬링하면서 그 안에서의 정수를 뽑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서의 AI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선은 극대화하는 게 가장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세 번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분께서 저랑 되게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느꼈던 것들, 실제 하면서 느꼈던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데이터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은 사실 AI뿐만 아니고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챕터 1에 들어간 말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인실리코 하시는 모든 분들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익스페리멘털 리스트와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면 과연 실험은 정말 다 깨끗한 데이터인가에 대한 또 이렇게 어떤 그 반문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포닥을 하면서 오랫동안 했던 게 이제 아까 항혈액 응고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항혈액 응고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각 두 분의 교수님이 있었는데 둘 다 거의 500편 이상을 쓰셨어요. 트롬빈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500편 이상 쓰신 분의 연구가 결론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했던 건 뭐냐면 두 분의 실험 조건을 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고 나서 결론이 찾아낼 수가 없었고 결국 제가 풀었던 방식은 수학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아까 잠깐 사실 저희들끼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당시는 AI를 안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AI를 한다면 나는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2019년도 처음에 여기 코엑스에서 왔을 때 IBM 왓슨에 대한 이야기를 그 AI로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연다고 해서 컨퍼런스에 지금 질문하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게 과연 캔서가 있었을 때 어떤 특정 캔서에 있어서 두 그룹의 논문이 만약에 컨트로버셜하면 나는 어떤 데이터에 입력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IBM 왓슨 보시면 너무 폴류트된 데이터나 컨테미네이션 데이터, 특히 상충된 데이터가 들어가서 약간 예측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왜 AI 피직스 베이스를 하냐면 AI의 그런 것들을 사실 AI라는 게 데이터에 굉장히 디펜던트하지만 사실 또 AI의 그런 예측 결과를 전혀 다른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피직스, 케미스트리, 매스매틱스를 통해서 또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상부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 시작을 했던 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시간을 주시면 결국 지금 저희가 알파폴드를 하면서 저희가 구조 예측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GPCR 같은 경우는 사실 엑스레이 크리스탈이 나오더라고 해도 어떤 게 액티브고 인액티브인지 구조가 나왔음에도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파폴드 구조 예측을 보면서 어떤 걸 인풋으로 넣는가 그거에 따라 예측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는 가장 크리티컬한 질문이고요. 그걸 극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외에 다른 것들도 또 다른 검증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답이 되셨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세 분한테 발표 잘하셨습니다. 뭐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드리고 이제 자리 정리하겠습니다. 패널 토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패널 토의까지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컨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매일 보는 TV에서 CF에도 이제 실제 모델이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이 나와서 CF를 하고 있고, 아나운서나 그 아이돌 가수 중에도 이제 인공지능 이제 의 인물이 가상의 인물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은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세 회사의 대표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또 다른 수많은 신약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고 변수가 높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발표 주신 팜캐드, 그리고 스탠다임 디어젠, 그리고 이 세 회사 말고도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 AI 신약 개발 회사가 기존 신약 개발 회사들과 어떻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만든 신약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살펴보고 응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